자, 그러면 애프터 인플레이션 시대. 네. 이제 책에서 그걸 네. 강조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진 않겠지만 어쨌든 2%를 상회하는 고물가 시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네. 그럼 애프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미 그 책에 부의 시나리오 또 저자 아니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2022판 부의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러면 다시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예. 결국엔 이제 잡힐 때까지 결국엔 하겠죠. 근데 네. 얘를 빨리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다 잡을 것이냐 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을 계속해서 조금 나아진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딱 발본색원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먹다 말다 아우 네. 너무 쓰고 막 네. 이러니까 이제 먹다 말다 하다가 네. 이게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를 1년간은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제 네.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너무 높여놓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경기 부양책을 조금만 써도 물가가 탁탁 튀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인병 같은 거죠. 그럼요. 조금만 무리하면은 바로 당 수치가 올라오고 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연준이 해야 되는 고민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야, 우리 부부장님이 미국 연준의 걱정까지 해주고 아니요, 계셔서 제가 걱정한 게 아니라 너무 좋고요. 네네. 원래 이제 우리 책인싸 이 프로그램에 끝나는 지점에 제가 생각하는 오건영은 이렇게 예.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 예. 그게 탁 떠올랐습니다. 예. 이따가 네네. 이따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고요. 아마도 이 책 내용에도 그런 얘기가 막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택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시대, 긴축의 시대, 네. 이 시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네네네.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자산 시장을 한 3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요. 네. 첫 번째, 주식 시장. 예.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일단 주시죠. 첫 번째는요.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고 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마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손익이라는 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럼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 이자 비용 늘어날 거고 원가가 그렇겠죠.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손익이 깨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익이 깨지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배당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주식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건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가 다시 늘어나게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네. 그럼 금리도 덜 오르게 되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손익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네. 언제든지 막 탁탁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런 경우들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권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또.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게 채권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물가가 뛴다는 건 채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구매력의 보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이 있는데 네. 1년 후에도 이 100원, 지금의 100원이라는 이 구매력을 보존하려면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그렇죠. 근데 물가가 10% 오르는데 금리가 5%예요. 네. 그러면 채권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럼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네, 채권 네, 가격이 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취약한 자산이 바로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높아질 때는 채권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최악을 생각했던 채권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럼 우리는 채권을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냐면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인기가 없을 때 채권을 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는 있을 거야. 라는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가정을 갖고 있다면 네. 채권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긴 시각에서 조금씩 담아나가는 전략들 이런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인데 예.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때는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영원히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게 이슈인 것 같아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물가와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금리가 실물 경제의 수요를 낮추게 되고 이게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원자재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지 얘를 쏠아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요.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 결국에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라는 게 지금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이후의 그림들 그 변화가 천천히 갈 거다. 물론 저야 지금 천천히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산들을 골고루 좀 분산 투자해 놓는 게 네.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부장님 말씀 속에서 딱 하나 첫 마디가 네네. 방금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네. 질문 드리면서 그 첫 마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네. 할 때 이제 계속 매크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놀란 예, 겁니다. 예. 매크로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 은행시장으로 현금 보유 비중으로 이동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그 매크로의 질문에 대해서 화답을 마이크로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네네네. 지금 이제 주식도 말씀하시고 이제 채권도 말씀하시고 원자재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다음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네.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저축하든 네네. 적금을 들든 주식을 하든 채권을 사든 각각의 투자 수익률이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안정성이 다를 뿐이지 다시 말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의 차이지 어쨌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네.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저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상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캐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캐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캐시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네.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지만 만약에 자산 시장에는 디플레이션 같은 역할을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케이스에는 캐시를 일정 수준 보유하는 게 보유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캐시는 없어야 되고 자산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인플레이션인지 예. 아니면은 실물 경제 우리 이제 어떤 생필품이나 예. 이런 생활 경제 속에서 인플레이션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강했지만 자산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진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캐시를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 자산과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박자가 났었을 때는 네.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캐시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에 풀베팅을 하면서 캐시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캐시를 약간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전략들 이런 게 좀 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속에 네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독자분들도 꼭 이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네네네. 독자분들께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입니다. 근데 주식, 채권, 부동산은 소비 품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건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과 자산 가치의 가격 등락과 그리고 현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부원 설명 좀 좀 해주실까요? 정확하게 좀 예. 하신지 이 코너는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대지만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네.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와 자산 버블이 같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물가 상승세와 자산 가격의 조정 그리고 이 돈의 금리 혹은 돈의 가치의 상승 이런 흐름이라면 현금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또 우리 부부장님 말씀 속에 좀 갖게 됐습니다. 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 네.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주식 시장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렇습니다. 독자분들 보니까요. 이렇게 초대해서 아, 예. 저의 생각도 이제 말씀 막 나누는 예, 걸 예, 되게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한번 제 뭐 소견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네네.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이 터미널 레이스를 예측할 수만 있다. 아, 네. 만약에 내가 제롬 파월이다. 막 이렇게 하고서 공산주의 제롬 파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 그때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 네. 이후에는 또 상승하는 기조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서 지금의 주식시장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선행성 네네. 저는 이제 이 금리와 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선행성 어쩌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거시경제 보셔야 된다, 경제 전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경기를 판단하고 이 주식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전망하시고 그 경제 전망에 맞게 금리 전망하시고 그것에 맞게 먼저 돈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의 선행성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시장 설명하시기에 딱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결국에는 지난 6월 16일 이후에 주가가 되게 네. 빠르게 올라왔어요. 특히 맞아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 선행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금리가 고점을 찍고 네. 내려올 수 있는 거하고 네. 금리가 고점을 찍고 옆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연준 내에 있는 비둘기파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조금 더 옆으로 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네. 훈훈한 꿈을 맞아요. 꾸고 있는 꿈을 거거든요. 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행성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행성이 실제 미래에 있는 어떤 실제 그 그림을 그대로 반영한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약간의 기대를 담아서 반영한 건지 저는 지금은 좀 후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라는 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터미널 레이트도 이제 저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 믿기로 점도표 계속 안 바꾸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계속 바꾸니까요. 그래, 계속 바꾸더라고요. 아니, 점도표 뭐 작년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네. 아니, 금리 전망도 그렇고 물가 네. 전망도 그렇고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 예. 당연히 이제 저도 틀리니까 뭐 드릴 예. 말씀은 없지만 예. 이제 결국에는 연준도 음. 지금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올해 초에 험불하게 하겠다라고 맞아요. 그런 예.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어떤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좀 약간은 좀 자기들의 어떤 바이어스 이런 편향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부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아유, 별 말씀이요. 이 책인싸에 이 또 아우트로 공통 네네. 코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네네. 오늘 딱 대화를 하다가 느끼는 것. 네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오건영. 예.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마음속에 연준 의장이다. 아유, 무슨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마음속에 용 이렇게 하셨듯이 예.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혹은 한국은행 총재는 이 대중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볼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대중들의 마음속의 연준 의장, 마음속의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과찬이시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엔 이런 이제 뭐 연준 의장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기 이미 나갔습니다. 예.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대중들하고 어쩌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 금리라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도 해주시는 역할이 경제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 볼 때 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용 네, 재미없고 네. 저희가 봐도 재미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걸 참 이렇게 이게 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연중 번역기라고. 네. 저는 그 말씀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언어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좀 소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역할들을 좀 앞으로도 꾸준히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랑 함께 많은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대중화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저도 종종 듣는 표현이 IMF 번역기다. 아, 예. 네. 페드 아, 예. 뭐 번역기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시간여 동안 네. 이 부부장님의 이 명저를 가지고 대화를 쭉 나눴는데요. 네.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공통 질문이라서요. 네네네. 더 길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10글자 내로 아, 예.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 10글자 네. 내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10글자인가요? 네. 예. 5글자도 예, 괜찮고요. 그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인플레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예, 예.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22년 하반기 우리 네.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네. 있고 23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는 네. 계속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23년을 전망할 때 어쩌면 인플레이션율, 이 물가 예. 상승률은 잡힐지 몰라도 네네. 2%를 상회하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잡힐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물가는 안 잡힌다. 아, 왜냐하면 예.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100원, 200원, 300원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네네. 상승률이 둔화될 뿐이죠. 예,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23년을 감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인플레이션은 아니니까 네네네. 만약 2%를 밑돌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지만 그게 명목소득은 늘진 몰라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실질소득은 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00만 원 벌고 올해 120만 원, 20만 원 늘었어. 소득 늘었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20만 원 늘어난 만큼 그거 가지고 살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부부장님의 말씀 그리고 네. 책을 통해서 그 해안을 좀 꼭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통 질문 아웃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길 네네. 바랍니다. 나에게 연준이란? 제가 번역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연준 전문가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정도의 깊이는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네. 제 생각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정말 대중적인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유퀴즈. 그래서 제가 한번 직분께도 질문 네네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유퀴즈란?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새로운 생각이 경험. 들어요. 예. 네.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만약 진행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네.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리스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거기 나오신 두 분은 스피킹보다 리스닝을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스피킹과 리스닝이 둘 다 둘 다 되신다고 되는 생각해요. 거예요. 저는 스피킹은 모르겠지만 리스닝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계속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네. 어려운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에 대한 새로운 경험, 프로에 프로페셔널 대한 이유구나. 새로운 경험. 방송이라는 것 자체에도 이런 프로페셔널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부부장님의 겸손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우리 신한은행 안에서도 그 채널 이렇게 매니지 예.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또 이제 진행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훌륭한 또 프로 이 진행자신데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저 한번 초대해 주시죠. 저 모시겠습니다. 신한은행 오래된 고객이에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 책인싸에 출연하셔서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셨는데 느낀 어떤 소감 그것을 네. 이제 이렇게 여쭙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네. 나에게 책인싸란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매크로를 이렇게 네. 그 사이드로 투자를 위한 매크로를 공부한 사람하고 정통 이코하고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이, 일단 끝까지 겸손하지 마십시오. 되게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좀 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느낀 게 네. 저는 교수님께서 해오셨던 역할이 예. 저보다 먼저 시작을 하셨고 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이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아서 나타나는 비대칭이 있을 거 있고 네네. 두 번째는 대중의 관심을 소구할 수 없어서 비대칭이 생겨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경제에 대한 정보는 예. 저는 숨기는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기 IMF 정보 이런 것도 다 구글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땡겨올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도 긁어올 네. 수 있는데 문제는 긁어와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훨씬 네. 더 네.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향점은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괜찮으실 때 또 불러주시면 아주 또 마음껏 또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나에게 책 인사는 굉장히 뜻깊은 대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이고요. 여러분께 깜짝 놀란 말씀 하나 드리면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신데 이 외모도 사실은 저보다 형입니다. 네, 외모도 겸손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네. 책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